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용해인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의원님 뵀을 때는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오늘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탄핵안 당시의 상황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국회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저는 좀 가결을 낙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라면 한 250표 정도의 가결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했고 또 그래야 이후에 국민 통합이라거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국민의힘이 대오를 정비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결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역시나 가까스로 204표의 가결 찬성 투표로 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만에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이 통과해서 다행이다라는 분도 있었지만은 아니 내란을 저질러도 이게 반대표가 85표, 무효표 뭐 기권까지 하면은 96표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냐 뭐 이런 비판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구나 국회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확인하시는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찬성이 국민의힘에서 85표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한동훈 대표 퇴진한 다음에 처음에 한 게 헌법재판관을 탄핵 인용 전에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뭐 이거는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반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입장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의도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윤석열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보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좀 명백해 보입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면 뭐 국회도 그렇고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임명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쓸 것을 주문하면서 국회가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형식적인 임명 절차의 권한인 이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 모순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시간 지연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헌재에서 보낸 의결서를 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시 이제 기일을 잡는데도 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거는 실제 도달주의라고 해서 직접 당사자가 받아봐야지만 개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의 소환 조사 요청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3인 재판관 충원 전에도 이제 심리를 열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좀 빠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지금의 이 형사적인 절차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를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긴급 체포를
그 집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도 2번이나 불응을 했고 검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헌재의 이제 서류 수령까지 이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신변을 확보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여러 서류들을 전달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시도를 할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뭐 나온 속보들을 보면은 공수처 쪽에 지금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이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수처가 좀 주체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긴급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호처가 좀 막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경호처가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들도 다 방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이제 거부를 하고 그 사유를 또 밝혔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경호처에 대한 명백한 좀 경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긴급 체포가 이제 영장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만약에 그것을 사유로 이제 저항을 한다면 뭐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게 영장을 좀 이렇게 청구하고 실제로 발부를 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긴급 그 체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있던 권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뭐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 올라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야당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금 시사를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등등 해서 6개 법안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법안은 지금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당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헌과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혹은 묵인했던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여러 정당들에서 그런 책임, 약간 형사적 책임 피의자로서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현재 국정 수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용인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윤석열 내란 수괴 정권의 어떤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어가고자 한다면 탄핵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대국회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틀 전이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가장 의원님을 포함해서 야당 전체가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탄핵을 하려고 하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다음 이제 순서상 다음에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 뭐 그러면 최상목도 탄핵하면은 이제 이주호 교육 사회부 총리가 그러면 권한대행 뭐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 다 탄핵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좀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과 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어느 정도 이제 묵인하고 가는 건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혼자서 국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들을 한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은 오히려 지금은 내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야당과 또 국민들이 아니라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묵인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랑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중앙대학교 선배님이다.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중앙대학교 선배님이고 같이 고시도 공부했다. 그래서 옆반에서 같이 고시 공부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좀 날이 서 있었어요. 탄핵 남발을 좀 철회하자 권성동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개헌을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 기회에 고쳐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지금 민주당 쪽에 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개헌을 꺼내든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태블릿 PC가 보도되던 그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전 낮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여러 국정농단과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지지율에 큰 위기가 온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응도 없다가 실제로 탄핵이 되고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낸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3번의 탄핵이 있었다. 이런 비극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3번의 탄핵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용된 탄핵은 박근혜였고요. 이번에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탄핵된 대통령 2명을 배출해내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의 반성과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한 논의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이번 비상계엄을 보고 한 롯데 자이언츠 팬이 이런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계엄은 봤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은 못 본 사람들. 1992년이 이제 롯데의 마지막 우승이라서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우픈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계엄을 지금 막기 위해서 계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난 12.3 내란 사태로 기존의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드러나게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제 법률상 국가 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를 했고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엄법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포 요건을 전시나 사변 아니면 무장 충돌처럼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이 통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국무위원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한 이후에는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두었고요. 예. 또 계엄이 10일 이상을 넘어서게 될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들을 지키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내용으로 계엄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번 계엄 사태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국무위원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지금은 이게 국무회의에 심의만 거치지 의결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지금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절반이 아니라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까지 좀 올려서 이거를 계엄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통령이 혼자 기분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외국과의 교정과 무장 반란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계엄 기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민주적 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사실 이제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계엄법 개정을 한 2주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검토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랑 비슷한 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말씀하신 프랑스의 입법례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3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60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가 계엄의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나 의회나 헌법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관들을 통해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통제의 핵심이고요. 예. 아마 이런 개헌법, 제가 발의한 이런 개헌법이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이 절차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데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헌법이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인용되었는가를 또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특히 영국에서 이 계엄이 좀 남발이 됐는데 왕정 시절에 의회가 본인이 돈 쓰는 거를 제한을 하면은 왕이 이제 특히 이제 찰스 1세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가 굉장히 이 계엄 그러니까 마셜로라고 하잖아요. 군사법 이제 군정 요거를 좀 남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평화 시에는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말 것. 이게 1628년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요구한 권리청원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계엄이라는 것이 꼭 어떤 외국군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치자가 왕 같은 통치자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했던 거 이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일깨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요구를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탄핵 트라우마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탄핵에 강에 또 빠져서 허우적대질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건데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의 어떤 악몽 같은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또 정치권에 계신 국회에 계신 분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 트라우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 그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제 계엄 트라우마를 3.1밤 이후에 경험했다라는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5.18 광주를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의 경우에는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뉴스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어떤 상흔을 떠올리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 내란 수괴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로 당시에 출동했던 현역 군인 중에 최소 수십 명이 정신건강 위험 상태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엄군으로 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군 당국의 심리 상담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예. 결국에는 국가배상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대국민 트라우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좀 문의를 했는데 국가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통해서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가 전 국민의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들의 사례들처럼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점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실제로 트라우마 이후에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세밀하게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또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계엄 트라우마가 계속 또 소환되고 장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걱정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 한 10하루 정도 되는 시간을 밤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보내야 했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대로 지우는 것이 국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이 트라우마 치료와 또 더해서 인권 문제를 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직접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계엄 이후, 내란 이후에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생명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이번 기회에 내란 세력과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의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엄 그리고 내란 그리고 탄핵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권 시민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